아우름 그룹의 연간 VIP 파티는 언제나처럼 부와 권력의 정점을 과시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은 최고급 샴페인 잔에서 굴절되며 수백 명의 하객들 사이를 유영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은밀한 거래의 속삭임이 뒤섞여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상위 1%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보이지 않는 동맹을 맺으며 때로는 적의 약점을 탐색하는 그들만의 전쟁터였다. 그 화려함의 한가운데 한서진은 명백한 이질감의 근원이었다. 그녀는 값비싼 드레스 대신 무채색의 단정한 비즈니스 슈트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샴페인 잔 대신 업무용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메스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업계 최고의 기업법의 회계사였다. 그녀의 임무는 숫자로 위장된 범죄의 흔적을 도려내는 것이었고, 오늘 밤 그녀는 이 파티의 주최자인 아우름 그룹의 예비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초대받았다. 이 자리는 서진이 원해서 온 것이 아니었다. 아우름 그룹의 재무이사회가 비공식적인 중간 보고를 고집했다. 사실상 그것은 압력이었다. 그녀의 예리한 칼날이 예상보다 깊숙이 파고들자 불편함을 느낀 이사들이 그녀를 호화로운 맹수들의 우리 안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그들은 그녀가 이 거대한 부의 성체 앞에서 주눅들기를 바랐다. 파티장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정치인들과 언론사 고위층이 모인 구역, 신흥 IT 재벌들이 기술 혁신을 논하는 구역, 그리고 아우름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그 가족들이 모인 로열 섹션. 서진은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태블릿에는 아우름 건설 부문에서 발견된 수백억 원대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초기 데이터가 담겨 있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실크 드레스의 화려한 붉은색이 시야를 채웠다. 최민이었다. 아우름 건설의 전무이사이자 현재 서진의 주된 감사 대상인 최 전무의 외동딸. 그녀의 얼굴에는 잘 교육받은 오만함과 노골적인 적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녀는 서진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오물이라도 되는 듯 노려보고 있었다. 어머, 미안해요. 최민희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레드와인잔을 정확하게 서진의 하얀색 실크 블라우스 위로 기울였다. 진홍색 액체가 쏟아지며 순식간에 흉측한 얼룩을 만들었다. 음악 소리가 순간적으로 멎은 듯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명백한 모욕이었다. 최민희는 놀란 척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다. 이런, 어쩌죠? 당신 같은 사람이 입기엔 너무 과분한 옷이었는데. 아무래 그녀의 말이 미처 다 끝나기도 전에 서진은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평온했다. 괜찮습니다. 서진은 얼룩진 블라우스를 내려다보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가볍게 두드려 최민희의 드레스와 관련된 정보를 화면에 띄웠다. 파리의 LVMH 그룹 아틀리에에서 특별 주문 제작된 실크 드레스. 가격은 약 5,800만 원. 최 전무님의 이번 분기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정확히 일치하는군요.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민희의 미소가 굳어졌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민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감정 없이 상대를 분석하는 메스와도 같았다. 이 드레스 한 벌의 가격은 현재 파악된 횡령 추정액 780억 원의 약 0.07%에 불과합니다. 와인 한 잔쯤은 사소한 비용이죠. 서진은 이어 말했다. 아, 그리고 이 와인. 샤토마고 1982년산이군요. 이사님들의 취향은 여전하시네요. 그녀는 마치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
블라우스에 묻은 와인 몇 방울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튕겨냈다. 그 어떤 분노나 당혹감도 그녀의 얼굴에서 읽을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사실과 통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최민희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이런 식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서진이 울거나 소리치거나 최소한 당황하며 자리를 피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서진은 오히려 이 모욕적인 순간을 이용해 자신의 감사 내용을 공표하고 최민희의 아버지를 정면으로 겨눴다. 감히 내까짓게. 최민희가 손을 들어 서진의 뺨을 내리치려던 순간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쯤 해두시죠, 최민희 씨. 목소리의 주인은 파티장의 2층 발코니 그림자 속에 서 있었다. 그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자 웅성거리던 하객들이 홍해처럼 양쪽으로 갈라졌다. 강태준, 아우름 그룹의 부회장이자 그룹 창업주의 유일한 적손. 그는 언론에 거의 노출되지 않아 유령이라 불렸지만 그룹 내에서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는 3년 전 갑자기 경영 일선에 복귀하여 아버지인 강 회장이 병상에 눕자마자 그룹의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서진과 최민희 앞에 멈춰 섰다. 그의 시선은 최민희의 경직된 얼굴을 지나 와인으로 얼룩진 서진의 블라우스에 잠시 머물렀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듯했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이 느껴졌다. 그는 최민희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서진을 향해 말했다. 한서진 회계사, 내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가벼운 눈짓을 보냈다. 경호원 2명이 즉시 최민희의 양옆을 막아섰다. 강태준은 그대로 몸을 돌려 파티장을 가로질러 사라졌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과 혼란만이 남았다. 최민희는 분을 이기지 못해 부들부들 떨었지만 감히 강태준의 경호원들 앞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서진은 굳은 얼굴로 태블릿을 다시 확인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등장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지금까지 철저히 감사 과정에서 거리를 두어왔다. 그의 개입은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했다. 서진은 주변의 시선들을 무시한 채 태준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산하고 있었다. 파티장의 소란을 뒤로하고 서진은 그룹 본관 최상층에 위치한 부회장실로 향했다. 거대한 호두나무 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압도적인 공간이 펼쳐졌다. 방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들어왔다. 강태준은 등을 돌린 채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앉으시죠. 그가 몸을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파티장에서보다 훨씬 더 낮고 차가웠다. 서진은 그가 권한 소파 대신 방 중앙에 놓인 긴 회의용 테이블 끝에 섰다. 그녀는 여전히 젖은 블라우스 차림이었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무슨 용무이신지 말씀하십시오, 부회장님. 강태준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 윤곽이 드러났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 그는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으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파티장에서의 대응 인상적이었습니다. 최민희가 그런 식으로 무너지는 건 처음 봤군요. 그의 말에는 비꼬는 듯한 기색이 살짝 묻어났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칭찬이나 평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중간 감사 보고를 원하십니까? 데이터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들어보였다.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딴 종이 쪼가리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는 천천히 서진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그는
서진의 얼룩진 블라우스를 내려다보았다. 최 전무가 당신을 이 파티에 부른 이유를 압니까? 모욕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경고하기 위해서죠.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마지막 경고. 저는 경고를 받아들이는 직업이 아닙니다. 부회장님, 저는 사실을 찾는 사람입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강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즐거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흥미로운 상대를 만난 포식자의 미소에 가까웠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겁니다. 한서진 씨. 강태준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서진의 앞까지 밀려온 것은 사직서 양식이었다. 당신이 일하는 회계 법인 곧 아우름 그룹과의 계약이 해지될 겁니다. 최 전무를 비롯한 이사회가 당신을 잘라내기로 합의했으니까. 서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녀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은 몰랐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없군요. 그녀가 몸을 돌리려 할 때 강태준의 말이 그녀를 붙잡았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이유입니다. 그는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사직서가 아니었다. 개인 고용계약서였다. 고용주는 강태준 개인으로 되어 있었고 보수 항목은 백지 수표나 다름없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한 감사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최 전무는 그저 꼬리에 불과해요. 강태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빛났다. 제게는 메스가 필요합니다. 썩어 빠진 환부를 도려낼 아주 날카롭고 정확하며 감정 없는 메스. 파티장에서 당신을 봤을 때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유리창을 가리켰다. 저 아래 아우름 그룹의 수많은 계열사 건물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다. 저 안에 진짜 괴물이 있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숙부 아우름 그룹의 총괄 사장인 강일환입니다. 그가 최 전무를 비롯한 임원들을 조종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돈으로 무엇을 하려 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서진은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법률가 특유의 속독으로 조항들을 훑어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 감사가 아니었다. 비밀 조사였고 전쟁이었다. 이건 불법의 영역을 넘나드는 일입니다. 저는 회계사이지 스파이가 아닙니다. 그녀가 냉정하게 말했다. 그렇습니까? 강태준이 비웃었다. 최민희에게 드레스 가격을 읊어주던 당신은 단순한 회계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숫자를 무기로 쓰는 전사였죠. 당신은 진실을 원하고 나는 복수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를지 몰라도 적은 같습니다. 그는 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강일환 사장은 내 아버지를 저 자리에 눕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는 아우름 그룹 전체를 삼키려 하고 있어요.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법과 감사는 그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하죠. 하지만 당신이라면, 당신의 메스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서진은 침묵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녀의 경력 전체를 거는 도박이었다. 실패하면 그녀는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될 것이고 심지어 법적인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의 부패를 뿌리 뽑는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차가운 메스였다. 그녀는 한 번 발견한 암세포를 그대로 두고 떠나는 의사가 아니었다. 최 전무의 횡령 뒤에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그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제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진이 계약서에 빈 보수 항목을 가리키며 물었다.
강태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책상 서랍에서 펜을 꺼내 계약서에 숫자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서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돈은 부차적인 겁니다. 강태준이 말했다. 당신에게 아우름 그룹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권한을 주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내 라인을 통해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강일환을 끌어내린 후 당신이 원하는 자리를 주죠. 아우름 그룹의 재물을 총괄하는 자리라도. 서진은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와인으로 얼룩진 블라우스 자락을 한번 내려다보았다. 이 얼룩은 모욕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기회의 시작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계약서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 3글자 한서진을 망설임 없이 적어 내려갔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가 펜을 놓으며 말했다. 저는 부회장님의 직속으로 움직이지만 제 방식대로 일합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민희 씨가 입고 있던 드레스 세탁비를 청구해야겠습니다. 마지막 말에 강태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강태준의 입가에 맴돌던 희미한 미소는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다시금 냉철한 사업가의 그것으로 돌아왔다. 그는 방금 서명된 계약서를 집어들어 개인 금고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갔다. 그 순간 한서진은 공식적으로 회계법인의 유능한 회계사에서 강태준의 비밀스러운 메스로 다시 태어났다. 지금부터 당신은 공식적으로 아우름 그룹 감사에서 해임된 외부 인력입니다. 강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야경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당신의 전 직장에는 이미 통보가 갔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배신자 혹은 무능력자로 취급하며 즉시 계약을 파기할 것입니다. 당신의 평판은 오늘 밤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저는 평판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과로 증명하죠. 첫 번째 브리핑을 시작하십시오. 부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그녀의 침착함에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책상에 있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차를 준비해. 강태준은 서진을 데리고 부회장실 뒤편에 숨겨진 개인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일반적인 엘리베이터와 달리 이 엘리베이터는 지하 주차장이 아닌 건물의 더 깊은 곳 보안구역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무거운 강철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탑승하자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하강했다. 내 숙부 강일환 사장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한 인물입니다.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아우름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을 장악하며 자신만의 왕국을 구축했습니다. 그가 조성한 비자금은 단순한 횡령이나 유용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그룹 전체를 집어삼키기 위한 전쟁 자금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그들 앞에는 최고 등급의 보안 시스템으로 통제되는 또 다른 복도가 나타났다. 강일환은 아버지가 쓰러지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비자금을 이용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아우름 그룹의 지주사 주식을 비밀리에 매집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주주총회라면 6주 남았습니다. 서진이 즉각적으로 계산했다. 그 안에 수조 원대에 이를 수도 있는 자금의 흐름을 모두 파악하고 실소유주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가능하다는 체념이 아닌 도전의 무게를 가늠하는 냉철함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당신을 선택한 겁니다. 강태준이 보안 패널에 자신의 홍채와 지문을 인식시켰다.
두꺼운 방화문이 열리며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은 일반적인 사무실이 아니었다. 사방이 방음벽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한쪽 벽면 전체가 수십 개의 모니터로 채워진 거대한 서버룸이자 워룸이었다. 여기가 당신의 새 사무실입니다. 강태준이 방 중앙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최첨단 사양의 워크스테이션이 놓여 있었다. 이곳은 아우름 그룹의 공식 네트워크와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 서버를 사용합니다. 외부에서는 존재조차 알 수 없는 고스트 공간이죠. 당신의 모든 활동은 여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는 서진에게 검은색 카드키와 USB 드라이브 하나를 건넸다. 당신은 더 이상 한서진 회계사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파트, 당신의 차, 당신의 은행 계좌, 그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미끼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해고의 충격으로 잠적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곧 당신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험악해졌다. 강일환의 손발 역할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룹 보안 총괄실의 발기태 이사, 전직 국정원 출신으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넘나드는 자입니다. 파티장에서의 소동이 그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당신을 24시간 감시할 겁니다. 절대로 당신의 옛 거처로 돌아가선 안 됩니다. 서진은 USB를 자신의 새 워크스테이션에 연결했다. 화면에 복잡한 암호 체계가 나타났다. 그들이 저를 감시하는 동안 저는 그들의 심장을 파고들겠습니다. 시작점이 필요합니다. 부회장님이 저를 고용한 이후 부회장님의 내부팀이 접근했다가 막혔다는 그 단서 말입니다. 강태준은 벽면의 메인 스크린의 데이터를 전송했다. 화면에 조각난 로그 파일 몇 줄이 떠올랐다. 아우름 로지스틱스. 그룹의 물류를 담당하는 계열사입니다. 몇 주 전 제 사람이 그곳 서버에서 이상한 데이터 패킷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깊이 파고들기 직전에 발기태의 팀이 보안 점검을 이유로 서버를 폐쇄하고 모든 로그를 삭제했습니다. 그는 화면의 특정 코드를 가리켰다. 이것이 유일하게 복구한 조각입니다. 데이터가 삭제되기 직전 외부의 특정 IP로 대량의 정보가 전송된 흔적입니다. 하지만 그 IP는 스위스의 보안 서버를 경유하고 있어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서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건넨 자료를 분석하는 동시에 수십 개의 창을 열어 관련 정보를 교차 검증하기 시작했다. 스위스 서버는 위장입니다. 그들은 흔적을 지운 것이 아니라 겹겹이 숨긴 것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깊은 집중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 계획을 세우듯 화면에 떠오른 조각난 코드들을 재조합하기 시작했다. 박기태 이사, 그는 데이터를 삭제한 게 아닙니다. 그는 백업을 한 겁니다. 강일환 사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백업. 혹은 나중에 필요할 때를 대비한 자신만의 보험용 백업일 수도 있죠. 강태준은 서진의 작업 속도와 분석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녀는 단순한 회계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디지털 세계의 포식자였다. 그 백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유도하는 것이죠. 서진이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제가 해고당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무엇을 받는지 궁금해하겠죠. 특히 최 전무의 딸 최민희가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으니 저는 복수심에 불타는 전직 회계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제가 가진 정보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유출시킬 겁니다. 최 전무에 대한 치명적인 정보처럼 보이게 꾸며서 발기태의 팀은
분명 그 정보를 가로채려 할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제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저를 잡기 위해 자신들의 보안 시스템을 역으로 이용할 겁니다. 그들이 제 미끼를 무는 순간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저는 그들의 시스템에 접속할 통로를 열게 될 겁니다. 그들이 삭제했다고 믿는 바로 그 원본 데이터가 저장된 곳으로 말입니다. 강태주는 서진의 대담한 계획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방어 대신 공격을, 그것도 적의 심장부를 직접 겨누는 방식을 택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6주라는 시간, 제한 안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이기도 했다. 필요한 모든 자원과 권한을 지원하겠습니다. 권한은 필요 없습니다. 서진이 다시 키보드로 시선을 돌렸다. 부회장님은 그저 제가 이 방에서 나가지 않도록 식사와 커피만 제때 공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일환 사장과 발기태 이사의 모든 공식 일정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주십시오. 그들의 움직임을 알아야 그들의 다음 수를 읽을 수 있습니다. 강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이 공간에 자신이 필요 없음을 깨달았다. 이곳은 이제 한서진이라는 차가운 메스의 수술실이 되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내 비서실을 통해 요청하십시오. 이 방과 연결된 유일한 보안 라인입니다. 강태주는 마지막으로 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거대한 모니터의 바다에 빠져들어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잊은 듯했다. 그는 조용히 워룸을 빠져나와 무거운 방화문을 닫았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한서진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서진은 홀로 남았다. 사방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고 오직 서버팬이 돌아가는 낮은 소음만이 공기를 채웠다. 그녀는 와인에 젖었던 재킷을 벗어 의자 뒤에 걸쳤다. 젖은 블라우스의 차가운 감촉이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더 맑게 만들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남기고 간 로그 조각을 다시 화면에 띄웠다. 아우름 로지스틱스, 스위스 경유 IP, 삭제된 데이터,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천 개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조성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룹의 물류 시스템 전체를 이용한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였다. 그녀는 먼저 아우름 로지스틱스의 모든 해외 지사, 특히 조세 피난처에 위치한 지사들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조회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녀는 발기태 이사의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SNS, 그가 사용하는 보안 프로그램, 그가 접속하는 다크웹 포럼까지. 서진은 첫 번째 미끼를 만들기 시작했다. 최전무의 법인카드 내역과 그가 출입한 룸살롱의 장부 일부를 교묘하게 조합한 가짜 데이터 파일이었다. 이 파일에는 그녀만이 식별할 수 있는 미세한 트래커 코드를 심어두었다. 시작해볼까?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다. 가짜 파일은 그녀가 해고되기 직전 사용했던 로펌의 동료 이메일로 실수로 전송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발기태라는 상어가 피냄새를 맡고 미끼를 물기까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차가운 메스의 첫 번째 절개가 시작되었다. 한서진이 숨어든 워룸은 시간이 정지된 공간이었다. 창문 하나 없는 밀실에서 그녀는 밤낮의 경계를 잊은 채 오직 모니터의 불빛에만 의지했다. 강태준이 약속한 대로 완벽하게 조리된 식사와 진한 원두 커피가 정확히 8시간 간격으로 방 입구의 이중보안 해치를 통해 전달되었다. 그녀는 식사하는 시간조차 아까워 한 손으로는 샌드위치를 집어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끊임없이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녀가 설치한 미끼는 예상보다 빨리 반응을 보였다. 그녀가 로펌 동료에게 실수로 보낸 가짜 파일은 전송된 지 정확히 3시간 14분 만에 열람이 차단되었다. 그리고 10분 뒤 아우름 그룹의 보안 총괄실,
즉 발기태의 팀에서 발신된 스피어 피싱 이메일이 그녀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날아들었다. 긴급 보안 경고, 계정 정보 유출이 의심됩니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다. 서진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아마추어 같은 함정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를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반응을 테스트하고 그녀의 현재 위치를 추적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그녀는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대신 그녀는 그 이메일이 발송된 서버의 경로를 역추적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IP를 숨기기 위해 여러 개의 프록시 서버를 거쳤지만 서진에게는 어린아이의 숨바꼭질처럼 유치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발기태의 팀이 자신을 쫓는 동안 본래의 목표인 아우름 로지스틱스의 심장부로 파고들었다. 강태준이 제공한 로그 조각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룹 내부망과 완전히 분리된 이 고스트 서버의 막강한 연산 능력을 이용해 전 세계에 흩어진 아우름 로지스틱스의 물류 데이터를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데이터는 의도적으로 파편화되어 있었다. 상하이의 물동량 데이터는 파나마의 서버에, 로테르담의 회계장부는 싱가포르의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었다. 명백히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분산 처리였다. 서진은 이 모든 조각난 데이터를 자신의 워크스테이션으로 끌어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 재조립했다. 그녀의 앞에는 아우름 그룹의 피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지도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도 위에서 그녀는 유령선들을 발견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화물선들이었다. 이 유령선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고가의 원자재나 부품을 실어 나르는 것처럼 장부에 기록되어 있었다. 수천억 원의 물품 대금이 이 유령선들의 운항비와 구매비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었다. 서진은 이 돈의 흐름을 쫓았다. 돈은 버진 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리히텐슈타인 등 조세 피난처에 등록된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치며 깨끗하게 세탁되고 있었다. 이 모든 페이퍼 컴퍼니의 소유주는 하나같이 익명의 신탁 회사나 현지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어 실제 소유주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너무 전형적이군. 서진은 읊조렸다. 강일환이나 발기태 같은 인물들이 이렇게 뻔한 수법을 썼을 리가 없었다. 이것은 시선을 돌리기 위한 가짜 장부일 가능성이 높았다. 진짜 돈의 흐름은 이보다 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녀는 이 페이퍼 컴퍼니들의 설립 시기와 자본금 변동 내역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한편 아우름 그룹 총괄 사장실 강일환은 묵직한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발기태 이사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한서진이라는 그 계집이 사라졌습니다. 발기태가 보고했다. 그녀가 일하던 회계법인에서는 해고 통보에 불만을 품고 잠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일환은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의 눈은 짙은 연기 뒤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잠적? 아니면 누군가 숨겨준 것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내 조카, 강태준 부회장의 움직임은 어떻지?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여전히 병상에 있는 부친의 간병을 핑계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기태는 잠시 망설였다. 그가 자신의 개인 경호팀 인원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한서진이 파티에서 소란을 피운 직후 태준이 그 여자를 따로 만났다는 목격담이 있습니다. 강일환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 여자가 본 것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나? 발기태는 준비한 태블릿을 꺼내 들었다. 최 전무의 건설 부문 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어둔 내부 정보원에 따르면 그녀가 로지스틱스 쪽 데이터에도 접근을 시도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강일환은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최 전무는 멍청한 놈이야. 제 딸년 하나 간수 못해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지. 하지만 그 여자, 한서진은 멍청하지 않아. 그녀가 로지스틱스를 건드렸다면 그녀는 이미 무언가를 직감한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이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서진을 찾아내. 그녀가 가진 모든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강일환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어렸다. 만약 내 조카 태준이 그 배후에 있다면 이건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전쟁 선포다. 전쟁에서는 자비란 없는 법이지. 발기태는 고개를 숙였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는 사장실을 나오자마자 자신의 팀에게 전화를 걸었다. 플랜 B로 전환한다. 한서진의 모든 금융기록, 통신기록을 샅샅이 뒤져. 그녀가 접촉하는 모든 인물을 감시 대상에 포함시켜 그 여자가 땅 속으로 숨었든 하늘로 솟았든 반드시 찾아내. 그들이 모르는 사이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서진의 워룸에 실시간으로 감지되고 있었다. 서진은 발기태의 팀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역으로 이용했다. 그들이 그녀의 은행 계좌를 해킹하려 할 때, 그들이 그녀의 통신 기록을 조회하려 할 때,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진이 심어둔 백도어를 스스로 열어젖히고 있었다. 서진은 발기태의 팀이 사용하는 내부 보안망에 조용히 침투했다. 그녀가 노린 것은 그들의 감시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녀가 노린 것은 바로 아우름 로지스틱스의 서버가 폐쇄되던 날, 발기태의 팀이 데이터를 삭제하면서 따로 보관했을 원본 백업이었다. 그녀는 발기태가 가장 신이 많은 수석 팀장의 개인 드라이브에 접근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상했던 대로 암호화된 거대한 압축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명은 ARLPASKUP, GB. 심장이 가볍게 뛰었지만 그녀의 손은 평소보다 더욱 정교하게 움직였다. 이 파일의 암호를 푸는 순간 경보가 울릴 수도 있었다. 서진은 파일을 자신의 고스트 서버로 직접 복사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파일의 암호화 구조만을 분석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밀번호가 아니었다. 256비트 AES 암호화에 특정 하드웨어 키가 결합된 방식이었다. 물리적인 키 없이는 해독이 불가능했다. 하드웨어 키. 서진은 강태준에게 요청한 발기태의 실시간 동선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다. 발기태는 매일 저녁 7시 그룹 본관 지하 3층에 위치한 보안 총괄실의 메인 서버룸을 홀로 방문했다. 그것은 일상적인 점검처럼 보였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홀로 움직인다는 것은 의심스러웠다. 서진은 강태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지하 3층 서버룸. 발기태가 사용하는 하드웨어 키의 복제가 필요합니다. 1분.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이것은 강태준의 영역이었다. 디지털 세계를 벗어난 물리적인 개입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서진은 다시 페이퍼 컴퍼니들의 자금 흐름도로 돌아왔다. 그녀는 가짜 장부라고 확신했던 그 흐름 속에서 기묘한 패턴을 발견했다. 돈은 여러 나라를 거치며 세탁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항상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한 중견 은행의 특정 지점으로 모이고 있었다. 은행 이름은 BHF-뱅. 표면적으로는 아우름 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은행이었다. 하지만 서진은 이 은행의 주주 명부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희미한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이 은행의 소액 주주 중 하나인 룩셈부르크 기반의 투자 펀드, 그리고 그 펀드의 이사 중 한 명이 10년 전 강일환 사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인물이었다. 찾았다. 서진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다. 이것이 진짜였다. 유령선과 페이퍼 컴퍼니는 모두 이 독일 은행으로 돈을 보내기 위한 복잡한 장치에 불과했다. 강일환은 아우름 그룹의 돈을 빼돌려 자신과 연결된 인물이 이사로 있는 펀드를 통해
그 펀드가 주주로 있는 독일 은행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돈이 그 은행에서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발기태가 숨겨둔 원본 100억에 이 거래를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서진은 아우름 로지스틱스의 원본 100억 파일과 독일 BHF 뱅키의 내부망 2개의 거대한 산을 동시에 정복해야 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들이켰다. 가장 힘든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한서진이 디지털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동안 발기태 이사는 물리적인 세계에서 그녀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가 보낸 피싱 메일과 추적 소프트웨어는 모두 한서진이라는 블랙홀 속으로 빨려들어가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녀의 개인 계정은 유령처럼 잠잠했고 그녀가 설치한 미끼 데이터는 회수할 방법이 없었다. 발기태는 자신이 쥐가 아니라 고양이를 쫓고 있음을 깨달았다. 분노가 치밀었다. 아파트. 발기태가 그의 최정예 내부 보안팀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 여자가 살던 오피스텔. 쥐새끼 한 마리 드나들 틈 없이 샅샅이 뒤져. 그녀가 급하게 떠났다면 분명 작은 실수라도 남겼을 것이다. 그는 한서진이 강태준의 비호를 받고 있을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그렇다 해도 그녀가 자신의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을 리는 없다고 판단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새벽이시 검은색 작전복을 입은 발기태의 팀원들이 한서진의 오피스텔에 유령처럼 침투했다. 그들은 전문적인 도둑들처럼 자물쇠를 해체하고 소리 없이 내부로 진입했다. 그들의 임무는 절도가 아니었다. 그들은 USB 드라이브, 외장하드, 숨겨진 메모, 심지어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영수증 조각이라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완벽하게 정돈된 차가울 정도로 비어있는 공간이었다. 옷장에는 계절이 지난 옷 몇 벌만 걸려 있었고 책상 서랍은 깨끗이 비워져 있었다. 냉장고는 전원이 꺼진 채였고 욕실에는 쓰다만 칫솔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이것은 도망친 사람의 집이 아니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떠난 사람의 집이었다. 이사님, 여긴 아무것도 없습니다. 팀장이 무선으로 보고했다. 마치 이사 올 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합니다. 발기태는 이를 갈았다. 그녀가 자신들보다 한 수, 아니 두 수 앞서 있었다. 경고를 남겨라. 발기태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우리가 다녀갔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책상 위에 있던 가족 사진, 액자를 뒤집어 놓고 나와 워룸에서 서진은 자신의 오피스텔에 설치해둔 미세한 진동 감지 센서가 작동했음을 알리는 경고등을 확인했다. 그녀는 침입자들이 내부를 뒤지는 실시간 열 감지 영상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먼지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미 모든 물리적 데이터를 폐기하고 오직 자신의 두뇌와 이 고스트 서버만을 신뢰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야에 또 다른 경고창이 떴다. 이번에는 보안 시스템이 아니었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키워드로 설정해둔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툴이었다. 블라인드 앱과 증권가 가십성 뉴스 사이트에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단독 아우름 감사 맡았던 H 회계사 K 부회장 유혹하다 파티에서 망신살. 결국 해고. 내용은 저속하기 짝이 없었다. 그녀가 강태준 부회장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파티에서의 와인 사건도 그녀가 승진을 위해 꾸민 자작극이었으나 실패했다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그녀가 업계의 비밀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덧붙여져 있었다. 출처는 명백했다. 최민이었다. 파티에서의 굴욕을 갚아주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방어하기 위해 가장 원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 여론전을 시작한 것이다.
서진은 마우스를 쥔 손에 잠시 힘을 주었다. 분노라기보다는 불쾌감이었다. 이 저급한 소음이 자신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려 한다는 사실이 짜증났다. 그녀는 이 소문이 강일환이나 발기태의 귀에 들어가면 그들이 자신을 더욱 필사적으로 찾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자신을 복수심에 불타는 배신자로 만들면 자신을 제거해야 할 명분이 더욱 확실해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진은 그 창을 닫아버렸다. 최민희는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디지털 전장에서 승리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발기태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다. 그녀는 오피스텔 침입자들이 아직 철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경고를 남기느라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서진은 자신의 트랩을 가동시켰다. 그녀는 해고당하기 직전 강남의 한 코인 세탁소 사물함에 구형 노트북 한 대를 숨겨두었다. 전원은 켜둔 채였고 공용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었다. 발기태의 팀이 자신의 오피스텔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면 결국 그녀의 마지막 디지털 흔적이었던 이 노트북의 위치도 추적해낼 것이었다. 서진은 원격으로 이 노트북에 접속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그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긴급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수신이는 국내 최대 경제지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아우름 그룹 내부 고발 자료. 최 전무 횡령은 빙산의 일각, 로지스틱스 비자금 원본 파일 보유 중. 접선 원함. 그녀는 이메일의 가짜 파일의 일부처럼 보이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 조각을 첨부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발기태의 팀이 그녀의 개인 이메일을 감시하고 있었다면 이 발신 기록은 즉각 포착될 것이었다. 그들은 이것이 함정이라고 의심할 수도 있었지만 로지스틱스 원본 파일이라는 미끼를 무시할 수는 없을 터였다. 예상대로였다. 오피스텔에서 철수하던 박기태의 팀에게 긴급 명령이 떨어졌다. 타깃이 움직였다. 강남 코인 세탁소. 기자를 만나기 전에 원본 파일을 확보해야 한다. 전원 그쪽으로 이동해. 발기태는 이성을 잃었다. 한서진이 데이터를 언론에 넘기려는 순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의 모든 감시 인력이 강남으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서진은 모니터를 통해 발기태의 팀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그녀의 유령을 쫓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다. 오후 7시 사냥개들을 유인했음. 계획대로 진행. 같은 시각 강태준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발기태의 주력팀이 모두 강남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본관 지하 3층 서버룸의 경비가 가장 취약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5분간의 정전 및 화재 경보를 유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는 서진이 요청한 것과 동일한 모델의 암호화 하드웨어 키가 들려 있었다. 그의 임무는 발기태가 매일 7시에 서버룸을 방문할 때 그가 가진 진짜 키를 5분 안에 복제하는 것이었다. 서진이 완벽한 디지털 교란을 만들어낸 지금, 이제는 그가 물리적인 세계에서 움직일 차례였다. 서진은 자신의 화면을 둘로 나누었다. 한쪽에는 강남의 코인 세탁소 주변에서 허둥대는 발기태 팀의 움직임을, 다른 한쪽에는 아우름 로지스틱스의 ARL, FINAL, 바큐프, GP 파일을 띄워놓았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발기태가 허리에 차고 있는 바로 그 열쇠의 디지털 복제본이었다. 시계가 오후 6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고양이와 쥐의 놀이에서 이제 누가 고양이인지가 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시계가 오후 7시 정각을 가리켰다. 한서진의 모니터 속 강남 코인 세탁소 주변의 위성 지도가 발기태의 팀이 보낸 수십 개의 신호로 붉게 전멸하는 바로 그 순간, 아우름 그룹 본관
지하 3층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예비 전력으로 전환되는 몇 초간의 완전한 암흑. 그리고 곧이어 귀를 찢는 듯한 화재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발기태 이사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 상황을 맞닥뜨렸다. 젠장. 그는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그의 주력팀은 강남에서 유령을 쫓고 있었고 본관은 하필 이 타이밍에 정전 소동이 일어났다. 그는 이것이 한서진의 또 다른 교란 작전일 수도 있다고 순간적으로 의심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본관의 전력 시스템은 외부에서 해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단순한 사고 일터였다. 하지만 그의 임무는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메인 서버룸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는 비상등의 붉은 빛만이 깜박이는 어두운 복도를 가로질러 서버룸으로 향했다. 그때 반대편 복도에서 누군가가 급하게 걸어 나왔다. 박이사 강태준 부회장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짜증과 우려가 섞여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소란입니까? 서버는 안전한 겁니까? 발기태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지금 확인하러 가는 길입니다. 부회장님, 단순한 전력 과부하로 보입니다. 곧 조치하겠습니다. 강태준은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가려는 듯 한 걸음 다가섰다. 아버님 병실과 연결된 생명유지 장치도 이 라인에 물려 있습니다. 확실하게. 바로 그 순간 강태준이 발을 헛디딘 척하며 발기태의 몸쪽으로 휘청거렸다. 이런. 발기태는 반사적으로 부회장을 부축했다. 두 사람의 몸이 1초간 밀착했다. 그 찰나의 순간 강태준의 재킷 주머니 안쪽에 숨겨져 있던 고성능 RFID 스캐너가 발기태의 허리춤에 매달린 하드웨어 키의 고유 신호를 완벽하게 복제해냈다. 죄송합니다, 박 이사. 바닥이 미끄럽군요. 강태준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몸을 바로 세웠다. 그의 귀에 꽂힌 초소형 이어피스에서 완료라는 짧은 신호음이 들렸다. 어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는 발기태에게 굳은 표정을 지어 보이고는 반대편 복도로 빠르게 사라졌다. 발기태는 약간의 의아함을 느꼈지만 경보음 속에서 부회장의 이상한 행동을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강태준은 가장 가까운 보안구역의 개인 단말기로 달려갔다. 그는 스캐너를 연결하고 복제된 키데이터를 서진의 고스트 서버로 전송했다. 전송이 완료되는데 걸린 시간은 단 30초. 그 직후 본관의 화재 경보가 멈추고 복도의 조명이 다시 환하게 켜졌다. 모든 것이 5분 안에 끝났다. 워룸의 서진은 자신의 모니터에 KY data received 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즉시 움직였다. 그녀는 복제된 키 데이터를 암호 해독 알고리즘에 입력했다. ARL 프리날 파큐 GP 파일에 걸려있던 견고한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내는 듯했다. 복호화 완료. 일개 파일 열림. 서진은 숨을 참았다.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단순한 백업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일환의 제국을 지탱하는 진짜 장부였다. 유령선들의 상세한 운항 일지, 페이퍼 컴퍼니들의 차명 계좌번호, 그리고 독일 BHF 뱅크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정확한 액수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 마지막 줄에 있었다. 독일 은행으로 들어간 모든 자금은 즉시 프로메테우스라는 코드명으로 명명된 단일법인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다. 이 법인은 아루바라는 작은 섬에 등록되어 있었고 그 서버는 극도로 높은 수준의 보안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이것이 강일원이 주식 매집에 사용하고 있는 최종 자금원이었다. 서진은 이 복잡한 구조를 강일환 혼자서 설계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전문가의 손길이, 내부자의 치밀한 조력이 필요했다. 그녀는 장부에 기록된 수백 건의 이체 승인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코드가 단 한 사람의 디지털 서명으로 귀결되는 것을 발견했다. 고진우, 아우름 로지스틱스 재무팀장. 20년간 근속하며 단 한 번의 징계나 실수도 없었던 모범 사원. 서진은 즉시 고진우의 신상 정보를 파고들었다. 그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1년 사이 그의 딸이 엄청난 학비의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했고 그의 아내가 VIP 병동에서 고액의 심장 수술을 받았다. 그 시기는 거액의 불법 자금 이체가 시작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협박당했군. 서진이 읊조렸다. 고진우는 탐욕이 아니라 공포 때문에 이 일에 가담한 것이었다. 그는 강일원과 발기태의 완벽한 꼭두각시이자 모든 것이 발각되었을 때 가장 먼저 꼬리를 잘릴 희생양이었다. 그가 바로 이 견고한 성의 약한 골이었다. 바로 그때 강남 코인 세탁소에 도착한 발기태의 팀으로부터 격앙된 보고가 들어왔다. 이사님, 함정입니다. 노트북은 원격으로 작동된 미끼였습니다. 저희가 접근하자마자 메인보드가 타버렸습니다. 발기태는 전화를 든 채 얼어붙었다. 자신이 완벽하게 놀아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서진이 자신의 주력팀 전체를 강남으로 유인한 동안 그녀는 분명 다른 곳에서 진짜 목표물을 노렸을 것이다. 서버, 발기태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지하 3층 서버룸의 최근 10분간 로그 기록을 확인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자신의 하드웨어 키가 사용되어 AR을 프리넬브 파일에 접근한 기록을. 하지만 자신은 정전 소동을 처리하느라 그 파일에 접근한 적이 없었다. 강태준. 발기태는 부회장과 부딪혔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 모든 것이 계획된 연극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내부 전화로 고진우 팀장을 찾았다. 고진우, 당장 내 방으로 오라고 해. 지금 당장. 하지만 서진은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발기태가 이 사실을 깨닫고 고진우를 압박하기 전에 그를 무너뜨려야 했다. 그녀는 고진우가 백업 장부 속에 비상 연락망으로 남겨둔 암호화된 번호폰 번호로 즉시 메시지를 전송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연락할 시간도 없었다. 이것은 그녀와 고진우 둘만의 싸움이었다. 야근 중이던 고진우의 주머니에서 낯선 번호폰이 진동했다. 그는 사색이 되어 화장실 칸으로 뛰어들어갔다. 메시지는 2개였다. 첫 번째 메시지는 사진이었다.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웃고 있는 그의 딸 사진이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짧은 텍스트였다. 프로메테우스 이체 승인 코드 881 B 어제자. 고진우의 눈앞이 하얘졌다. 881 B는 그가 불과 24시간 전에 입력한 코드였다. 익명의 누군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때 세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기태 이사가 당신을 찾고 있다. 그들은 당신을 첫 번째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구명보트를 제안한다. 프로메테우스 서버의 구조와 접근 권한을 넘겨라. 당신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 발기태가 당신 사무실에 도착하기까지 5분 남았다. 고진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박기태의 잔인함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잡히면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터였다. 이 익명의 제안자는 차갑고 논리적이었지만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아루바 서버의 IP 주소, 백도어 포트 번호, 그리고 2단계 인증 시퀀스. 강일환의 마지막 금고를 여는 열쇠였다. 서진은 데이터를 받는 즉시 프로메테우스 서버를 향한 침투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마지막 인증 코드를 입력하려던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워룸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발기태의 팀이 마침내 그녀의 고스트 서버 위치를 특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ARL, FINAL, 박퓨 파일에 대한 무단 접근을 감지하고 그 파일과 연결된 모든 외부 접속 시도를 추적하기 시작한 것이다. 경주가 시작되었다. 박기태는 이제 한서진이 무엇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 고진우를 향한 물리적인 추격이 시작되었고 서진은 강일환의 마지막 방화벽을 뚫기 위한 초입기에 들어갔다. 아우름 그룹의 긴급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들은 두 패로 나뉘어 보이지 않는 칼날을 서로에게 겨누고 있었다. 상석에는 강일환 사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는 포식자의 여유를 보이며 반대편에 앉은 조카 강태준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코너에 몰린 상태였다. 최전무와 그의 딸 최민희는 승자의 미소를 띤 채 강일환의 옆자리를 지켰다. 그들은 오늘 강태준이 이 방에서 쫓겨날 것이라 확신했다. 강일환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우름 그룹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강태준 부회장은 최근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 한서진과의 스캔들을 의미했다를 조장했으며 무엇보다 경영인으로서의 무능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로 던지듯 밀어붙였다. 나는 강태준 부회장의 즉각적인 해임안을 발의합니다. 아우름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사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최전무를 비롯한 강일환의 사람들이 즉시 손을 들 준비를 했다. 강태준이 막 입을 열어 방어권을 행사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쿵! 묵직한 소리와 함께 회의실의 이중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와인에 젖었던 초라한 감사인이 아니었다. 날카롭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슈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 한서진이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저 여자가 감히 여길. 최민희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일환의 미간이 깊게 패였고 회의실 구석에 배석해 있던 발기태 이사의 얼굴이 흉흉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저 여자가 어떻게 감히 사자 굴의 심장부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강태준은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확신을 읽었다. 강태준은 의자의 등을 깊게 기댔. 제 해임안에 대한 방어권, 그가 회의실 전체를 향해 선언했다. 저들이 입을 막으려 했던 아우름 그룹의 전담 감사인 한서진 씨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겠습니다. 그것은 폭탄 선언이었다. 이사들은 당황했지만 이사회의 정관상 피고소인의 방어권 행사를 막을 수는 없었다. 서진은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테이블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암호화된 태블릿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회의실의 메인 스크린에 자신의 태블릿을 직접 연결했다. 회의실의 보안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표시였다. 저를 해고하려 하신 이유는 서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제가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최전무가 관할하는 아우름 건설에 가짜 장부가 떠올랐다. 유령선 페이퍼 컴퍼니 780억 원의 횡령 내역. 최전무님 따님의 드레스 값은 이 돈의 0.07%가 맞더군요.
최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복수심에. 그가 소리쳤지만 서진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이건 소음 노이즈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목표물을 숨기기 위한 미끼였죠. 화면이 바뀌었다. 독일 BHF 뱅키의 로고가 나타났다. 그리고 수십억 유로의 자금이 단 하나의 계좌로 빨려 들어가는 흐름도가 펼쳐졌다. 진짜 돈은 이곳에 있었습니다. 서진의 시선이 강일환에게 향했다. 그리고 이 모든 돈의 최종 목적지는 아루바에 등록된 유령 법인 코드명 프로메테우스였습니다. 아우름 그룹의 지주사 주식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기 위한 전쟁 자금이죠. 부회장님을 해임하고 그룹 전체를 강탈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강일환의 눈이 가늘어졌다. 증거 없는 소설이로군. 그저 숫자 나열일 뿐이야. 저런 건 누구나 만들 수 있어. 그가 비웃었다. 증거를 원하십니까? 서진은 다음 화면을 넘겼다. ARLFINR 바퀴 GP. 이것은 아우름 로지스틱스의 원본 백업 파일입니다. 강일환 사장님의 지시로 박기태 이사님이 직접 삭제하고 숨기신 바로 그 파일이죠. 그녀는 파일의 인증서를 화면에 띄웠다. 그리고 이 파일의 접근 키는 박기태 이사님의 고유 디지털 서명과 일치합니다. 부인하실 수 있습니까? 박 이사님? 박기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자신의 키가 복제당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저건 소설이라고 하셨습니까? 사장님. 서진이 강일환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여기 당신의 목소리가 담긴 마지막 챕터가 있습니다. 그녀는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고진우 팀장이 모든 것을 체념하고 서진에게 넘긴 강일환과 박기태의 마지막 통화 녹음이었다. 고진우는 약한 골이야. 너무 많은 것을 봤어. 그가 입을 열면 모든 게 끝장이야. 강일환의 묵직한 목소리였다. 박 이사, 그를 처리해. 3년 전 그 감사처럼 조용히 사라지게 만들라고.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살인교사였다. 최 전무조차 자신이 괴물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다. 이 계집이 발기태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증거가 담긴 태블릿을 파괴하기 위해 서진을 향해 몸을 날렸다. 하지만 그가 두 걸음을 채 떼기도 전에 회의실 양옆에 서 있던 회의실 안내원 복장의 사내 두 명이 움직였다. 그들은 강태준의 새로운 개인 경호팀이었다. 그들은 전광석화와 같은 움직임으로 발기태의 팔을 꺾어 바닥에 제압했다. 서진은 녹음을 멈췄다. 그녀는 충격에 빠진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방금 들으신 원본 파일과 프로메테우스 서버의 전체 접속 로그, 그리고 고진우 팀장의 해외 도피처에서 확보한 공식 증언서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분 전 금융감독원과 중앙지검 특수부에 전송되었습니다. 체크메이트였다. 강일환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 해임안은 기각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제 저는 강일환 사장과 발기태 이사의 즉각적인 체포를 위한 긴급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의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서진은 엉망이 된 회의실을 뒤로하고 자신의 태블릿을 케이블에서 분리했다. 그녀는 공포와 절망에 빠져 멍하니 앉아있는 최민희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동정심도 승리감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끝맺음만이 존재했다. 도박은 끝났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아우름 쇼크로 뒤덮였다. 강일환 사장과 발기태 이사를 포함한 핵심 임원들이
이사회 현장에서 전격 체포되는 장면은 실시간으로 언론에 타전되었다. 아우름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지만 강태준 부회장이 즉각적으로 임시의장직을 승계하고 비상경영위원회를 소집해 그룹의 불법 자금 흐름을 전면 차단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하락세는 기적적으로 멈췄다. 시장은 혼란 속에서도 강력한 리더십의 등장을 인지했다. 강일환의 제국이 무너지는 동안 한서진은 다시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이름은 언론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녀의 실체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난 직후 강태준이 마련해준 안전가옥으로 이동해 마지막 작업을 완료했다. 고진우 팀장이 가족과 함께 스위스의 안전한 곳으로 떠나는 것을 확인하고 프로메테우스 서버의 모든 데이터를 검찰 측에 이중으로 봉인하여 넘겼다. 모든 흔적을 지운 그녀는 다시 강태준 부회장의 펜트하우스 앞에 섰다. 파티에서의 첫 만남, 그리고 은밀한 계약을 맺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익숙한 거실을 가로질러 통유리창 앞에 서 있는 강태준에게로 향했다. 어제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강태준은 어두운 슈트 차림으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도시는 여전하군요. 저 아래 수많은 사람들은 어젯밤 이 도시의 심장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원히 모를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안도감보다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자의 고독이 묻어났다. 그들은 몰라도 됩니다. 서진이 그의 몇 걸음 뒤에 멈춰 섰다. 그들의 일상이 평온하게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한 일의 증명입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는 와인 얼룩이 묻었던 블라우스가 아닌 그녀 자신이 선택한 완벽한 슈트 차림의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묵직한 책상으로 걸어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서진을 향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약속했던 것 이상을 해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서진이 계약서에서 보았던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액수였다. 서진은 그 수표를 내려다보았지만 손을 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깔끔하게 출력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그것은 청구서였다. 제공 용역, 법의 회계 감사, 데이터 포렌식, 위험 분석 및 전략 자문, 총 5억 원. 정확히 그들이 처음 계약했던 금액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추가 항목이 적혀 있었다. 기타 비용, LVMH 아틀리에 제작, 실크 블라우스 세탁 및 복원 비용 58만 원. 강태준은 그 청구서를 보고 잠시 침묵했다. 이윽고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파티장에서 보았던 비웃음이나 계약할 때에 시험하는 듯한 미소가 아니었다. 진심 어린 상대를 인정한 자의 미소였다. 그는 서진이 내민 청구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자신이 꺼냈던 거액의 수표를 망설임 없이 집어 반으로 찢어버렸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한서진 씨, 그가 찢어진 수표를 재떨이에 버리며 말했다. 우리의 관계는 비즈니스였죠. 이 청구서 완벽하게 승인하겠습니다. 그는 즉시 서류에 서명하고 자신의 개인 비서를 통해 청구서 금액만큼의 이체를 지시했다. 그는 다시 서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 청구서는 과거의 일에 대한 것입니다. 강태준이 다시 서랍을 열었다. 이번에 그가 꺼낸 것은 수표가 아닌 두툼한 서류철이었다. 나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는 서류를 그녀 앞에 펼쳐 놓았다. 그것은 정식 임원 임명 계약서였다. 직책, 아우름 그룹 미래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총괄 본부장, 사장급, 직속 보고 라인, 그룹 회장.
서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이것은 단순한 재무 책임자 자리가 아니었다. 그룹의 모든 전략 수립과 내부 감찰, 법무를 총괄하는 사실상 회장 바로 아래의 2인자 자리였다. 강일환의 사람들이 비워낸 권력의 핵심부 그 자체였다. 이것은 나는 썩은 건물을 무너뜨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해냈습니다. 강태준이 유리창을 향해 손짓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 건물을 다시 지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그 어떤 부패도, 그 어떤 내부의 적도 감히 뿌리내릴 수 없도록 설계할 사람, 나처럼 냉철하게 판단하고 나보다 더 집요하게 파고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는 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의 메스가 필요합니다. 한서진 씨, 암세포를 도려내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고 혈관을 재배치하는 더 큰 수술을 위해서입니다. 아우름 그룹의 재무 구조, 법무팀, 감사 시스템, 이 모든 것을 당신 손으로 재설계해 주십시오. 이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자 또 다른 형태의 거대한 도박이었다. 서진은 대답 대신 강태준과 나란히 서서 유리창 밖을 바라보았다. 동쪽 하늘에서 서울의 거대한 빌딩 숲 너머로 붉은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아우름, 얼음이라는 이름처럼 황금빛 새벽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이사회실에 들어서기 직전의 순간을 떠올렸다. 박기태의 팀이 그녀의 위치를 특정하고 고스트 서버의 방화벽을 뚫기 직전에 그 위기일발의 순간, 그녀는 침착하게 모든 데이터를 검찰에 전송하고 서버 전체를 물리적으로 파괴했다. 그리고 당당히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다. 그것은 계산된 용기였다. 지금 그녀 앞에 이 제안도 마찬가지였다. 위험하지만 계산 가능한 도전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제국을 자신의 논리와 원칙대로 재구성할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겨진 메스가 아니라 집도하는 의사가 될 것이다. 강태준은 그녀의 침묵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이 제안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하고 있음을 알았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서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는 도시가 아닌 유리에 비친 강태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첫 번째 보고서는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회장님? 강태준의 입가에 다시 한번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아우름의 진짜 새로운 새벽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시작되고 있었다. 파티장에서 와인 세례를 받았던 그녀는 이제 그 누구도 감히 얼룩지게 할 수 없는 거대한 권력의 중심에 섰다.